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강의를 끝내고 교수 휴게실에 이제 미안합니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분필이 가루가 이제 손에 묻었기 때문에 손을 닦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휴게실 저쪽에 그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학생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내 예감에 저 학생이 혹시 날 만나러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니 그 김영석 교수님이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 선생님하고 좀 그 말씀드리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손에 잡고 있는 모자나 또 옛날에 그 교복 입을 때 여기에 뭐 있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서울서 중고등학교에 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모자가 서울 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그랬더니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 가려고 그린다고 그래요. 그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랬더니 대구의 경북중학교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 대구에서 와서 서울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대구에서 나 보기 위해서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 멀리서 온 손님인데 뭐 할 얘기가 무언가 싶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점심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 보고서 너 오늘 아침에 왔으면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 가깝고 난 집에 가서 점심 먹는데 같이 가면서 또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듣겠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얘기도 듣고 또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학생이 대구 부근의 농촌에서 자랐는데 아주 그 특이하게 그 우수한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내내 이제 그 반에서 첫째하고 장학생 비슷하게 있고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못 올 학생인데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그 장학금으로 학교에서 이제 돈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끝내고 2학년 끝내고 3학년까지 됐어요. 근데 그때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형도 있는데 형은 그렇게 우수하지는 못하고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좀 그 스름스름 앓기 시작하더니 점점 병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걱정하고 이제 어머니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 줬으니까 이제 걱정하고 그랬는데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만이 장티푸스가 된 걸 너무 오래 치료하지 않아서 장이 다 그만 망가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게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때가 너무 놓쳤다고. 그래도 병원에서 어떻게 돌봐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 장티푸스가 유행병이기 때문에요. 이제 따로 격리시켜야 하게 돼요. 어쨌든 거기 이제 그런데 이 어린애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을 앓기는 앓지만은 그래도 차마 죽기 하겠느냐 말이죠. 또 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죽을 수 없지 않냐. 그 이제 죽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만 그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게 유행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매장을 못하고 화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이제 아버지하고 형하고 자기하고 이제 어머니 화장하는 데 가서
이게 쭉 이제 시신을 넣고서 불타는 걸 이렇게 보고, 연기가 이제 빠져나오고, 그리고 꺼내보니까 지금까지 있던 어머니가 없어지고, 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이제 쟤를 흩지더니 뼈를 추려가지고서 이제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어머니가 널 제일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이게 내가 안고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안고서, 집에다 이제 안쪽에 갔다가 이제, 놨습니다. 그래, 그 옆에서 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암만 사랑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는구나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 갔을까 말이죠. 연기를 타고 하늘로 떠나간 것도 아니고 불에 탔다고 해서 없어진 것 같기도 않고 어머니가 살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어디 그 영혼이 살아 있는데 집을 찾지 못해서 못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나서 되는 거 아니 문을 열고 봐도 어머니 생각 없고요. 밤새도록 기다려도 물론 어머니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자꾸 고민하고 하다가 도대체 산다고 하는 게 뭐냐 말이죠. 죽는다고 하는 게 또 뭐냐 말이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자꾸 떠오르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성적 좋고 우등생이었는데요. 공부 성적도 자꾸 떨어지니까요. 선생님이 너 이렇게 성적 떨어지면 장학금도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지 않냐고 이렇게 공부해야겠는데 암만 생각해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또 나도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리 어머니 같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제 고민이 쌓여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이제 걱정하다가 도대체 너 고민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몇 가지 질문을 꺼내는데 선생은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이 걱정하다가 제가 어머니가 그 죽은 청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됐는가 보다 말이죠. 잘못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을 데리고 가니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갔어요. 그래서 그 의사 보고서 나 환자 아니라고 나 지금 이게 뭔가 알아보고 싶고 있는데 알아보질 못해서 그러니까 난 환자가 아니라고. 그 병원에서 이제 내과 의사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그 뭐라 했는 거 아니 얘는 그 병자가 아니라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좀 풀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그거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어디 목사님이나 혹은 신부님한테 가면 어떻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누가 소개하는 거 아니 목사님이나 신부님보다도 경북대학의 문과대학장으로 있는 이호상 선생이 더 좋을 거다. 그분이 이제 철학 선생이고 또 아드님들이 신부고 그러니까 또 천주교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했어요. 가서 이제 이호상 선생한테 물어보고 해도 확실한 대답은 없거든요. 뭐 이렇게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요. 철이 없으니까 대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서울에 가서 이제 유명한 선생을 만나가지고서 이 문제 이제 해결 좀 어디 하겠다. 그래서 누굴 찾다가 아마 그때 이제 내 책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김혁석 선생을 찾아가 보고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또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님 찾아가 보고 그 아주 그 생애 문제를 걸고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많이 있는데요. 3가지만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3가지가 뭔지 그랬더니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무슨 목적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야 살 건데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는 거 보고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목적도 없는데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사는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는 거의 목적이다도 생각해보고, 이 다음에 좋은 대학 가는 거의 목적이다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죽고 나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구안이 사람이 왜 태어난 겁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너 태어나라 해서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면 안 태어난 사람하고 태어난 사람하고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합니까? 말이죠. 오히려 안 태어난 게 행복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것 같고, 우리 이호상 선생님도 민구안이 사랑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그 사랑 못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죠. 나도 어머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이죠. 그런 이제 세 가지 얘기예요.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오래 하는 것이 더 이 학생에게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너 지금 몇 살이지? 그랬더니 17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님도 60이 돼서 그런 거 다 알았다고 그러는데, 넌 너무 일찍 하려고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학교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다른 학생들과 다 같이 잘하고, 이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쯤 되면 그때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그때는 뭐 철학과에 온다든지 우리 대학에 온다든지 그때는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좀 보류해라 말이죠. 보류해라. 그랬더니 선생님 혹시 여기 왔으면 서울에 다른 교수님 찾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너한테 지금 얘기할 사람은 어렵으니까 그냥 얼른 가고, 이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애는 이제 우리 집 앞에서 골목으로 해서 버스를 타러 가고요. 나는 이제 학교를 가면서 그 버스 정거장 다 가르쳐주고 학교를 가면서요. 그 애가 가는 걸 가만 보고서요. 저 지금 17살인데 저거 어떻게 긴 세상을 사나 말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저거 어떻게 사나.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요.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생각 안 하면 별 문제인데, 생각하면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이제 아주 그 측은한 생각, 그의 생각이면서 또 내 생각이거든요. 우리 모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이 무슨 구애야, 정구 같기도 하고, 심사 기억 다시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르고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아주 뭐 행복하게 즐겁게 성장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가 간접적으로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고 보니까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죽음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죽음이 있는 한 인생은 살 가치와 의미가 사실 없는 거다 말이죠. 그 생각을 이제 그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누구도 경험해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한 번 죽음 끝이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없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세상 떠난다든지 친구가 죽는다든지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구안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에, 또 죽음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이 삶의 연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말이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확실한 대답은 누구도 없습니다. 알고 싶긴 한데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 사람이 하나도 안 죽는 데면 별 문제가 있는데, 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니까요. 그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묻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간접적인 체험을 안 하고요. 가장 이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때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삶 속에 죽음은 무엇으로 오느냐? 신체적인 것보다도 먼저 오는 게 명관이 하나의 그 생각, 상념, 생각으로서 죽음이 와요. 그래서 이는 죽음이 가만히 있다가는요, 무슨 사건이 생기게 되면 불쑥 나타나서 너도 죽는다. 또 나타나요. 또 너 마지막에 늙어지면 어떡하느냐? 죽는다. 그걸로 나타나요. 내가 그 비슷한 때입니다. 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제 나가는데, 한 학생이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강의실로 뛰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나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저 학생 보고서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느냐? 그러면 강의 시간이 늦어서 그럽니다. 안 늦으면 어떡하는데? 공부 잘 해야죠. 공부 잘하고는 어떡하는데?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엔 어떡하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야죠. 그 다음엔 뭐 하는데? 그 다음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져야죠. 그 다음엔 뭐 하는데? 사회적으로 일도 하죠. 그 다음엔 뭐 하는데? 그 다음엔 늙죠. 그 다음엔 어떡하냐? 그 다음에 뭐 죽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금 뛰는 학생 보고서, 20대 초반에 뛰는 학생 보고서,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느냐? 중간 대답은 다 빼고, 마지막 대답은 뭐냐? 왜 열심히 뛰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다 죽으려고 뜁니다. 죽으려고 뜁니다. 이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어디 있다가는 말이요. 그 절박한 생각, 제일 중요한 생각할 때는 불쑥 나타난다고요. 너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너 죽은 다음에 뭐 남지? 그걸 물어본다. 그러니 그 죽음이라는 놈이 좀 속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 절박한 때가 온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아마 신혼여행을 떠난 남녀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을 떠난 남녀가 지나가다가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다가요, 몇십 년 지나면 우리도 다 죽을 거고, 그럼 저 무덤 같은 데 들어갈 거고,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그 신혼여행의 행복 같은 건 다 없거든요. 죽음에 대한 대답을 얻어라, 맞아. 죽음에 대한 대답을 얻어라. 그런데 꽃 같은 대답은 뭔가 하니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지 않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사, 영생, 그걸 생각합니다. 안 죽으면 되지 않냐, 말이죠. 근데 안 죽을 수는 없거든요. 안 죽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또, 너 그러면 죽지 않게 천년 살게 해줄 테니까 살겠냐? 나보고 누가 얘기해, 너 죽기 싫은데 내가 천년 동안 살라고 그러면 살겠냐? 그러면, 야, 그 천년 동안 어떻게 살아 말이죠? 난 지금 100살 좀 가까워지는데요. 지금도 이가 쑤셔서 치과에 가고, 뭐, 안과에도 가야 하고, 뭐, 배 아프고 고생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천년이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아마 지옥보다도 더 나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요. 난, 지금 세상 사람은 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아니에요. 100세까지 살고 싶다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오래 살고 싶으냐 했더니 다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90 넘도록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대답이 달라졌어요. 18명만, 100명간 18명만 90 넘도록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 82명은 오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오래는 안 살겠다 그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요. 자기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의 노인네들이 치매 걸려서 고생하는 걸 자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나 안 살겠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내 딸도 나보고 그래요. 아버지, 치매에 걸리니까 그만, 보는 게 애처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시어머니한테 갔댔냐? 그랬더니, 이제 내 사회 남편하고 같이 갔다고 말이죠. 근데 다 멀쩡해요. 근데 치매가 되니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쓱 보더니 너 전에 그 유명한 철학 교수 딸하고 결혼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 그런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묻는 말이 뭔가 하니 너 그때 판사 시험 본다고 그러더니 합격됐냐? 어머니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판사 다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 하는데 그랬더니 언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남이게 돼요. 예. 근데 하나 더 고마운 건 뭔가 하니 그 어머니는 고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남의 고통. 그래서 고통까지 돌아오기 때문에요. 그거 참 힘들어요. 예. 내가 잘 아는 그 교회 장로예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우리는 다 벌써 오래전이니까요. 장수하고 행복했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일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큰아드님이 그 아버지 친구 후배들 이제 초대를 했어요. 나도 이제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91살 됐을 때 치매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치매 성격도 다 다른데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꾸 밖으로 뛰어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 가운데 다 부부가 같이 이제 일하다가 내 아내는 그 아버지 지키기 위해서 직장 못 갔습니다. 그 돌봐야 하니까요. 그 또 남편은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직장 끝나기만 하면 집으로 와야 합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하니까 말이요. 그래도 자꾸 밖에 나가고 그래서 아주 고생했다고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건 민구 아니 손주들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보면 아들 딸이거든요. 할아버지 치매 때문에 겪는 고통이 너무 심했다고요. 그걸 1년 8개월을 그렇게 고생하고서 세상 떠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민구 아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요. 이젠 감사하다. 왜 가족의 평화가 돌아오고요. 이제 행복.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겪어보세요. 하고 또 암 같은 거 걸려서 그 아파서 고생하는 거 보면요. 정말 못 봅니다. 예. 어느 출판사에 주관되는 분이 시 쓰는 시인이 그렇습니다. 한번 나보고 그래요. 아버님이 그 위암으로 고생하시다 시장 떠났는데 그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요. 김동길 선생도 한번 나보고 그래요. 함석헌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요. 저를 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왜 저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 아니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 저주스럽죠. 예. 그 일어나지도 못하고 온몸이 아프고 내 친구 한 사람도 그래요. 치과에 치료받으러 갔다 오면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의 해결이지. 죽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무의미해져요. 그건 꼭 목과 같은 거 이제 마라톤 경기를 뛰거든요. 마라톤 경기를 뛰는데 내가 그 경기를 뛰려고 서서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뛰면 됩니까? 그럴 때 어디까지는 없고 그저 이 빙빙 도는 거 이거 그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아라. 아니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끝은 없으니까 돌아라 말이죠. 그럼 그 돌다가 죽으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떡하겠냐. 나 그럼 마라톤 안 하겠다고 하죠. 왜? 가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마라톤 경기하지. 돌다가 죽을 바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 죽음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겠다, 죽지 않겠다 하는 걸 생각은 오히려 잘못이고요. 죽음은 있어야 돼요. 나도 내 친구들에게 쭉 보기 때문에요. 너무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내 친구 한 사람이 그 간암으로 세상 떠났는데요. 가까운 친구니까요. 병원에 이제 가세요. 갔더니 그 따님이 나보고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면회는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목사 친구가 가보고 와서 그런데 안 간 것만 못하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에요. 네. 죽지 않고 살려면 그렇게 저주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은 받아들여야. 죽음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럼 이제 죽음이 왜 있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 사는 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계속해서 연장되다가 그 삶의 연장의 선상에서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삶의 그 마지막 삶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왜 있는가 하고 보면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가볍게 살아라. 그래서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항상 무슨 하는 거 아니, 앞으로는 안 그래야겠다 말이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더럽다든지 그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단지 우리 신체적으로 볼 때 더 오래 살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은 있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또 앞으로도 삶의 연장의 의미가 있는데 그만 너무 요절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때는 우리가 그 나머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쉬워요. 그렇지만 죽음은 있어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까지 죽고도 의미를 남긴 사람이 있고요. 80까지 살고 죽고도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인생을 가볍게 살아라. 예. 나한테 오기 전에 내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살아라. 그래서 삶의 정실성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의 가치다 말이죠.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목표다. 그렇게 보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정신적 삶을 택하는 거. 그게 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뭔가 죽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누군가니 죽음을 두려워 안 하고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결국 그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죽음을 올 때는 하나의 고통이에요.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 한번 울고요. 죽을 때 울지는 못하지만 한번 고생이 남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90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이젠 아무 걱정도 없는데 죽는 고생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거만이. 그래서 고생 없이 죽었으면 그 제일 좋아하는 죽는 고생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어머니도 가는 거 보고 내 아내도 가는 거 보고 이제 가까이 보면요. 그 죽을 때는 그 죽는 고통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도와주시는 첫째 명관이 그 죽음의 고통을 줄여주자. 예. 죽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주자. 그건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첫째 번 책임이에요. 어차피 죽게 됐는데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까지도 받아들이자.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신부님이에요. 그런데 세상 떠난 다음에 얘기를 들었더니요. 폐암으로 돌아가세요. 그 폐암으로 돌아가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주사를 놔줘서 고통을 약화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은사님 신부님이 의사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한테 그 몰핀 주사로서 고통을 이제 하는 그거 하지 말아 달라고 말이죠. 왜 그러시냐고 말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시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니 나는 신부인데 우리 예수님도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고통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나 약은 쓰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게 고통을 좀 참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 떠났다 그래요. 그거 보게 되면 민구안이 꼭 고통은 적두세 좋다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민구안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신체적인 고통을 적게 해주는 거, 그거 이제 해주기 위해서 의사들이 뭐 이제 그 의학적으로 고생하고요. 요새 우리 호스피스 운동을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좀 이렇게 고통을 덜어주자. 그거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이제 첫째 번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사해요. 그건 민구안이 욕망과 본능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니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즐겁게 살면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나는 그것에서 만족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서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서 지배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민구안이 그건 나는 행복하다 말이죠. 내 목적은 도달했다.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명예를 채우게 되면 나는 행복했다 말이죠. 그래서 소유가 목적이라고 사는 사람들,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을 때 꼭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 가지는 거 아니 인생은 허무하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소유가 목적이어서 사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굴복당했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이제 살아보게 되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이렇게, 주변에서 느끼기가 그런데, 내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요. 옆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정말 옛날 시골에서 돈을 많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옛날에는 부자 되는 방법이요. 안 먹고 안 쓰는 거예요. 아주 이제 자꾸 절약고 안 먹고 안 쓰니까요. 정말 절약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데 마지막에 좀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위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식사도 못하고 그런데요. 마지막 돌아갔을 때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이 많은 재산을 놓고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가지기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았는데 이걸 다 내놓고 가면 어떡하나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또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도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배우죠. 뭐 지금도 여러분 이제 여행을 하다가요 노마에 가보세요. 노마에 가게 되면 안내한 사람이 꼭 뭐라 그런 거 아니 저게 저 골목 같은 데겠는데 돌기둥들인데 저기가 주리어스 케이자가 암살당한 곳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 넘었죠. 거기가 암살당한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요.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안내하는 사람 보고서 그 주리어스 케이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면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죽었냐 하면요. 주리어스 케이자가 시자가 전쟁 다 이기고 동료들은 다 쫓겨나고 자기가 유일한 독재자가 됐거든요. 근데 유일한 독재자가 되긴 됐는데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로마가 공화국으로 있는 동안에는 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자기 아들, 딸들은 후계자가 못 되거든요. 공화국은 바꾸잖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들이 또 후계되어서 가지는 방법은 내가 총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고 공화국이 있는 게 아니고 왕족이 돼야 된다고. 왕이 돼야 된다고. 왕으로 올라가게 되면 황제가 되게 되면 민구안이 내 아들이 또 계승하고요. 그러거든요. 지금 김일성 집안 같이 되죠. 그래서 어떤 거아니 이 양반이 그 계자가 다 독재자 홀로 남는 통치자가 되고서 민구안이 내가 황제까지 올라가게 되면 내 아들이 또 황제가 되고
그래서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꿈을 가졌어요. 하여튼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사건건이 친구들이나 같은 그 원로들이 가만 보니까 저 계자가 안 그랬는데 노마를 살리고 구출할 때는 목숨을 걸고 존재해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총통이 되고 나더니 왕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화국이 깨지니까 말이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계자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꿈은 막아야지. 노마가 공화국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막아야겠다 말. 그 막는 방법이 뭔가 말이죠. 계자를 더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저 계자 암살하자 말이죠. 그리고 공화국을 남기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이 다 헌하는데 브루타스라고 하는 계자의 그 후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집안 내내 로마 공화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애국자예요. 그 공화국 애국자 집안이에요. 근데 그 브루타스가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니 그 사람한테 가서 걱정한 거야. 암만 해도 시자가 자기가 황제 되려고 그랬는데 내가 황제 되겠다 하고 구테타락도 일으키면 할 수 없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노마를 공화국으로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제거하자 말이죠.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인 거 아니, 원로회의를 이제 모이게 하고서요. 원로회의를 모이게 하고서 거기에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원로회 회원들은 이제 나라의 이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들 칼 가지고 오라고 봐요. 무기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다들 무기를 숨겨가지고 이제 원로회의에 들어와서 시자가 오게 되면 죽이려고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근데 계자가 오질 않거든요. 시간이 넘어져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만 큰일 났구나 말이야. 우리 비밀을 누가 가서 아마 얘기했는가 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안 오는데 그렇게 되면 시자는 자기 친위 군대 데리고서 우리를 다 잡아갈 테니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아주 그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인 거 아니, 내가 가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거 아니, 시자의 집을 마차를 타고서 가요. 가서 이제 시자를 만나거든요. 만나서 왔다고 해도 시자가 어떻게 왔냐고 말이야. 들어오라고 말이야. 그게 면담하는 거야. 그 시자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이제 그 간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왜 오늘 원로회의인데 안 나오셔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 제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자가 뭐라 하는 거 아니, 뭐 큰일은 아니고 내 아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흉몽이 돼서 오늘 안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꿈을 꾸셨느냐 그랬더니 하늘에 큰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이 땅에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말이죠. 근데 노마에는 큰 별 하나면 그건 시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이 오늘 대문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있다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치챘어요. 그게 뭐라 하는 거 아니, 아, 그러시냐고 말이죠. 우린 나중 회의를 준비하고 노마를 제외한 점령지에서 당신을 황제로 모시려고 그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다음번 회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평생 꿈이 황제가 되는 건데 말이죠. 노마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는 다 황제를 모시겠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럼 내가 이질할 때 나가지 말이죠. 오시겠냐 그랬더니 내가 나가야지 말이죠. 그래 왔어요. 그 회의를 주관하려고 나왔을 때 어떤 거 아니, 그 원로 회원들이 다 이제 칼을 들고서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 시자도 군이니까 말이죠. 이제 맞고 싸우고 그러다가 브루타스까지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너까지 내가 죽기를 원했느냐고. 그러니까 공화국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죽겠다. 더 저항하지 않고 죽겠다. 그러니까 암살당했어요. 그 당시가 그 역사적으로 유명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시자가 암살당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면 많은 사회적인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맹구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데요. 한 가지 그래서 공식은 있는데요. 나나 여러분이나 뭐 우리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말할 거 없이요. 소유가 목적이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 이상의 인생은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음이 굴복합니다. 그 사람
죽음의 머리를 굽는 하면서 하는 말이 민구하니 공술에 공수거라고 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 그게 누구하니 첫째 사람은 누구하니 죽음에 대한 고통을 줄여주자 하는 것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본능으로 소유를 위해 살 사람은 결국은 무해질까요? 허브로 돌아가니까 죽음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가 말이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많은 사람 찾는데 민구하니 학문과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술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학문과 진리를 남기고 예술을 남기니까 예술은 인생보다 길다 말이야. 그건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로 육체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살자. 그거 이제 세 번째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택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정신적 가치로 육체적, 신체적 가치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요,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가치는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살아는 한두 가지 얘기만 하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해방되고 독립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1947년이 독일의 시인 괴테 탄생 200주년이에요. 근데 전쟁 끝나고 2년 후에 독일은요, 너무 파괴가 됐어요. 거기에 가보면요, 우리가 좀 상상을 못해요. 너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괴테 시인의 200주년 탄생 기념 축전을 열긴 해야겠는데요. 사람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하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연기하든지 오늘 못하겠다 말, 근데 못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괴테를 존경하고 좋아하던 예술가들의 시인들이 뭔가 아니, 200주년 탄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독일이 못하겠으면 다른 나라락도 해줘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제일 전쟁의 피해를 덜 받은 미국에서 그 우리가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관이 독일의 시인 괴테 200주년 탄생 기념일을 세계적으로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초청받아 강연도 하고요. 스페인 대학에 있던 올테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괴테 정신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독일하고 미국하고는 전쟁했거든요. 그 미국이 독일을 지배해서 이겼거든요. 원수국가거든요. 근데 그 원수국가인 미국에서 독일 시인의 200주년 탄생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축전을 열어줬거든요. 그건 예술의 힘이거든요. 예. 그건 우리는 상상 못하거든요. 그 예술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높이 보는 거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봅니다. 2300년쯤 전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시작해서 유럽도 점령하고요. 이제 동남아에서 동쪽 지배된 인도까지 가고요. 아프리카도 점령하고요. 그 30대 젊은 대왕이 전 세계를 다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인도까지 갔다고요. 그 인도까지 가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부하 장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서 밤에 왕의 벗을 벗고서 말이죠. 사병의 옷을 갈아입고서 쭉 밤에 시차를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 장성들이, 군인들이 전부 고향 생각이 나니까요. 집 걱정만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서 아들, 딸들 봤으면 좋고, 나이 많은 부모도 봤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부하 장병들이 저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더 전쟁을 계속하다가는 내 장병들이 돌아서겠다. 그러니까 이제 해군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모든 장병들을 모아놓고
오늘로 전쟁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아주 중심 도시를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쪽 거기다 거주하고 이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조리 이제 알렉산더 대왕 만세를 부르고요. 전부 돌아오고 말이죠.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이었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오다 보면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리니까 어떤 인간이 점치는 사람 보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말이죠. 더 가는 게 좋지 않겠다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장성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혹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측근 장군들이 숨겨놓고서 정권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우리한테 비밀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병석 옆에 있던 장군들이 맹관이 아니라고 말이죠. 와보라고. 그래서 그 장군들이 칼을 내려놓고서 전부 가보았는데요. 30대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에 걸려서 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그만 거기서 이제 세상 떠난다고요.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점령했던 꿈이 다 깨졌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암만 힘이 강하다고 해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14살 났을 때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14살 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가정교사를 시면서 이제 왕세자께 쭉 교육을 시켰는데 대왕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선생의 교훈 받는 것보다는 이제 그 세계를 점령하고 싶으니까 점령했다거든요. 그래서 14살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넘으면서 세계 점령하러 나가니까요. 그 가정교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아테네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 플라톤이 가르치던 곳에서 나도 제자들을 키워야겠다.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제자들하고 토론하고 책을 쓴 책이 한 30권이래요. 근데 그거 지금 그대로 남았어요. 전 세계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철학자도 말할 거 없고요. 물리학도 그분에게서 나왔죠. 철학도 그분에게서 나왔죠. 윤리학도 그분에게서 나왔죠. 기상학도 그분에게서 나왔죠. 예술 철학도 나왔죠. 모든 학문이 다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는 남기능 없이 빈손으로 갔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2300년 동안 그 학문의 영향이, 사상의 영향이 오늘도 오거든요. 나도 철학과 있으면 그분 강의하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강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과 예술의 가치가 죽음을 극복했다. 어차피 육체는 죽는 거니까요. 극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진리는 우리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남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민관이 인생을 사는 길,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신체적인 소유를 극복하는 것, 그 죽음이 이기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미안합니다만 이제 나는 이제 교수인데요. 우리 교수들의 생활들 이렇게 내 친구들 생활 쭉 보면 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차피 신체는 죽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민관이 내 학문의 가치, 예술의 가치가 남아서 사회 도움을 주면 말이죠. 그 정신적 가치가 죽음을 넘어서 사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 우리 아주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중학교 다닐 때 나하고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다들 같은 반에 있다 이러면요. 저 김생 무척 나이 많은가 보다. 근데 나이는 나보다 3년 위에요. 그렇지만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소설가 황순원 선생은 3년인데 그건 우리 선배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모교에 가게 되면요. 그 양구에 내 기능관 비슷하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세 사람이 좀 이렇게 남았는데요. 황순원 선생이 작가로 남고요. 윤동주 선배가 이제 시인으로 남고요.
난 또 뭐 이제 지금까지 책도 좀 쓰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수필로도 남고 이제 조서도 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동창들이 쭉 모이게 되면 민구안이 아이 그래도 저 세 사람이 우리 학교 명예도 살려주고 그 산보람을 느꼈다고 말이죠. 거의 민구안이 다 무의미하게 갔지만은 뭐 남겨주고 왔거든요. 그 윤동주 시인은 참 그 깨끗한 시 남겨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학자가 되거나 그러란 말이죠. 여러분 베토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베토벤이 왜 죽어? 지금은 내가 지금 베토벤 그 곡 가지고 사는데 말이죠. 그러거든요. 모차르트가 죽었느냐 사느냐 하게 되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 그냥 뭐 몸이야 뭐 다 썩은 거죠 해도 모차르트가 왜 죽어? 음악을 사랑하는 동안 영원히 살지. 그 죽음을 극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극복했는가? 육체가 신체가 죽는다 하는 건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똑같이 오는가 말할 거 없고 내 신체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인간관계, 더 지혜롭게 사는 거,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겼다 말이죠. 극복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아마 내가 제일 좀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소개하면요. 그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지동식 교수라고 있었어요. 목사님이에요. 한번 나 만나더니 그래요. 김생님, 예,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봤어요? 그래요.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화 좋대요. 그래요. 좋죠? 그랬더니 내가 그 24년 만에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아니 24년 만에 어떻게 영화를 봤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니까 아주 신앙적이고 신앙이 다시 생겼다고 말이죠. 꼭 가자고. 그래 따라갔대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난 그 단성사에서 어디 있나 했더니 우리 집 옆에 있는 걸 몰랐다고. 그래서 24년 만에 가서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코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네로 왕이 아주 좀 모자르고 바보거든요. 근데 이제 왕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네로가 저런 나쁜 왕이 자꾸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너무 많이 죽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람 뭐까지 했는 거 아니?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남자 신월 이제 신불 갖다 하고서 결혼하고 뭐 이제 그런 아주 뭐 다 어머니까지 죽였거든요. 그 어머니까지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제일 나쁜 집권자가 누구냐면 네로거든요. 근데 그 네로 밑에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스토아 철학자예요. 아주 이제 스토아 철학을 이제 대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거 아니? 저 네로 왕을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잘 이끌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좀 도와줘야겠다 말이죠. 그럼 그 방법이 뭐겠느냐 말이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다가 네로로 하여금 정치는 그만두고 이젠 옛날 그 그리스에 나오는 호모와 같은 예술가가 되라고 권고해가지고서 그 시를 쓰게 하면 그 시를 쓰고 그러는 동안에 나쁜 생각이 좀 없어지고 나쁜 행동 안 하니까 그걸 내가 권고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요회가 모이는 거지 요새 말은 말이죠. 그 네로가 와서 이제 그 강요회 요새만 장관회죠. 장관 집회하면서 뭐 다 해봤는데 심심해서 살 재미가 없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온스가 뭐라는 거 아니? 저도 임금님을 위해서 오래 생각했는데요. 임금님에게 제가 이런 권고를 하나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거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그 무언데 좀 얘기하라고 그래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호모의 일리아드 오데세아 같은 시가 남아서 지금 우리가 다 읽고 앞으로도 몇천 년 동안 있겠는데 임금님께서 이런 정신은 그만하시고 호모와 같은 시인이 돼서 그 시를 남기게 되면
모든 로마 사람과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임금님을 존경하고 그럴 테니까 시 공부를 해가지고서요. 좀 예술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 가만히 있더니 맞았어. 그거 해야겠어. 그럼 내가 시인이 될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바보 같은 왕이 말이죠. 되지 않은 시를 써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제 새벽 2시쯤 되는데 갑자기 이제 장관 헬다 모읍니다. 쭉 나가요. 그래서 갈 때 또 오늘 누가 또 죽임을 당하려는가 말이죠. 내가 죽지 않나 갔나고요. 가게 된 내로왕이 또 못하는 거 아니 경들은 들으라고 말이죠. 내가 어젯밤에 시를 썼는데 얼마나 좋은 시라고 내가 감탄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쓴 것 대먹지도 않은 시를 쭉 읊는다고요. 그러면 신앙자분들이 오니까 아니 이거 위대한 시라고 말이죠. 역사 영원히 나올 거라고 말이죠. 다 박수칩니다. 그러면 좋아서 괜찮냐 그럽니다. 하면 이제 베드로는 제가 옆에 있다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좋으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3절에서 4절로 넘어갈 때는 그 말보다는 이걸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 고쳐서 읽어보니까 좋거든요. 경이야말로 중시도 알고 예술도 아는 내 친구라고 상 준다고 또 상 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스가 그 어리석은 왕 네로를 자꾸 조종해가지고서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좋지 못한 신하들이 뭔가 자꾸 이제 아첨하고 말이죠. 원수를 만들었어요. 이 베드로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로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제거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내가 희생당할 때가 네로의 미움을 사는 때가 오기 전에 스스로 내가 자살을 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제 결심하고서 있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제 집에 가서 들어오니까요. 전쟁에서 노예로 팔려와 노예로 끌려온 그리스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주인이 들어오는 게 가만 보더니 뭐라는 거 아니 오늘 주인님의 안색을 보니까 과거하고 다른데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하신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스가 쓱 보더니 너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비밀을 아느냐고. 저는 주인님을 모시고 항상 주인님의 감정과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오늘은 특별하다고 말이죠. 뭐 중대한 결심을 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스가 그 여자를 가만히 보더니 민구하니 너 마음속으로 날 사랑하고 있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모하고 있었다고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구하니 그건 안 돼.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행복이 아니고 부담이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말고 그건 다 하지 말아라. 나에 대한 사랑도 다 없이 하고 근데 인생의 고민이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 말이 맞다. 나 이제는 내 삶이 끝날 때가 왔는데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잘못 선택하면 북곡해 죽게 되니까 내가 영광스러울 때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하기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다 좋은데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는 주인님만 보고 살아온 날 위해서 동석하게 해달라고 그 자살하는 자의 날 좀 같이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 스토아 철학자인데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기 조카가 그때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을 자꾸 내려가 이제 박해하니까요. 그 조카가 뭐라는 거 아니 아저씨가 좀 이제 내려왕한테 얘기해서 기독교인 박해하는 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상하다.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을 왜 동정하냐?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바보냐 말이죠. 그러니까 두두면 안 된다고. 그건 내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로마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저씨 그 크리스찬들 만나보세요. 다 양심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해주고요.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제가 자기 조카를 쓱 보더니 너도 이제 크리스찬이 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밀인가 대답을 못하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다.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냐? 근데 할 말이 뭔가 아니 나한테는 크리스찬 되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난 지혜롭기 때문에 내 지혜가 그런 어리석은 종교는 안 믿는다 말이죠. 그 이제 자살해요. 근데 자살하는 날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무도 이제 자살한다는 얘기 하지 않고요.
자기 친구들을 전부 모아요. 다 모고서는 아주 굉장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다 베풀고서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네로 왕을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한계가 왔다고. 그래서 내 죽음을 부끄럽게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네로 왕에 대해서 보여주는 바도 있고 죽음이 존엄스러워야겠다는 말이죠. 그래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즐거움을 가지는데 그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세네카 보고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은 나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가지는데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옆에 의사한테 뭐인거 아니, 손목에 동맥을 끊으라 그래요. 동맥을 끊어서 피가 다 빠지면 죽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그리스에서 여인들이 뭐인거 아니, 그 의사가 동맥 자른 거 보고서 나도 동맥 잘라달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제 죽어요. 재미있는 건 뭐인거 아니, 그 네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베드로가 죽었던 소식고요. 엉엉 울어요. 울다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놈 나쁜 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죽었구나. 또 화를 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뭐인거 아니, 죽음은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부끄럽지 않게 죽자 말이지. 그 죽음 자체가 부끄럽지 않게 죽자.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아니, 페트로누스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거기 나오는 세네카도 그렇고요. 그 세네카도 뭐라 얘기하는 거 아니, 죽음은 우리에게 오는데 부끄럽지 않게 죽자 말이야. 그런 거 부끄럽지 않게 죽는 게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행복을 나누어 가지고 살자 그래요. 죽음은 올겠지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그 얘기하면요, 그러겠지 하는데요, 사실은요, 공자님의 교훈이 그거예요. 공자님 보고서요, 선생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는 것이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겠냐? 난 얘기 못한다고 말이죠. 나도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사는 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길입니다. 죽음은 어차피 오는 건데요, 가정에 있어서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나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죽음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보다도 더 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 연세대학교 가기 전에 중앙중고등학교에 한 7년 있었어요. 처음에 3년은 이제 평교사를 있고요. 한 해는 전쟁 때문에 학교 문 닫고요. 나머지 한 3년은 이제 교감일을 좀 봤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이사장이죠. 교주가 인천 김성수 선생이에요. 동아일보 창설했고요. 중앙학교 설립했고요. 이제 복구시켰고요. 고려대학 창설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성방직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한 3년 동안 이제 모시고 있으면서요, 내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때 30대 초반이니까요. 철도 없었고요. 내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한, 귀한 집에서 자라보지도 못하고 그랬다가요. 그분이 이렇게 인간을 대하는 걸 가만 보고서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요, 그분은요, 세 종류의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첫째는 맹고하니 아첨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맹고하니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정치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대학 교수들 가운데도 있어요. 총장한 데 가서 이제 자기 친구 뭐하고 또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맹고하니 편가르기 하는 사람. 내 편 가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안 했어요. 근데 요새 가만 보면 정치하면요, 여당은 친박이다, 비박이다, 편가르기 하거든요. 그 편가르기에 빠진 사람은 애국심은 좀 모자르니까 해요. 애국심이 있는 사람은요, 국회의원을 편가르기는 안 해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가보면요, 국회의원들이 내 편이다, 내 편이다, 누구 편이다, 그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인격을 팔아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나도 연세대학교 있을 때 그래서 한 교수로 있지, 뭐 총장 편이다, 누구 편이다, 그거 하는 교수는 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싫어했어요. 하고 또 한 번 누굴 쓰게 되면요, 끝까지 도와줬어요. 아주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난 그분한테서 이렇게 쭉 배우고 나서요, 내가 만약에 3년 동안에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고 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뒤떨어졌을까. 모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하냐면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어서 많은 걸 배우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이 내 후배 교수들과 내 제자가 나를 통해서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배운 바가 있게 살자는 거, 그렇게 귀한 거야. 그래. 근데 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분하고 이제 난 연세대학교를 가본 세상 떠나고서 이제 뭐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죠. 50년 지났는데요. 그만큼 그 인덕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나이 많이 들고 80이 넘고 나니까요, 내 친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예. 안병욱 선생도 그렇고요, 김태길 선생도 그렇고요, 또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고요. 그분들은 정말 다 전공받을 만한 분들이가 돼요. 근데 하나하나 가기 시간에 다 가니까요, 요새는 그래요. 가려면 같이 가도 왜 먼저 나만 남겨놨냐고 말이죠. 예. 그분들 가고 나니까요, 아주 인생이 쓸쓸해져요. 예.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이제 그래요. 근데 또 그 예측은 했어요. 한번 안병욱 선생이 나보고 그래요. 이전 친구들도 다 가고 우리도 80대 중반이 됐는데 1년에 한 4번쯤 순환수동으로 우리 셋이 다 같은 분야고 다 사회가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만나서 서로 도움되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겠냐고. 근데 나보다는 김태길 씨하고 더 가까우니까 한번 좀 의논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자고. 김태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고서 안 선생 의견이 그런데 우리 가을, 봄, 여름, 겨울에 1년에 한 4번쯤 이렇게 좀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고 얘기하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이 가만히 있더니 뭐라는 거니, 그거야 좋지. 그건 좋은데 지금 우리 다 80대 중반인데 누가 먼저 갈 거 아니야. 누가 먼저 가게 되면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남는 사람이 힘들어서 어떻게 사노? 이제 10년도 살 것도 아니고 20년 살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그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가게 되면 덜 섭섭한데 이제 잔뜩 정들여 놨다가 하나하나 가게 되면 그 남는 사람이 힘들어서 어떡하노? 그 생각도 해봤어? 그래요. 나도 또 그래요. 그래서 안병욱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김대세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서로 멀리서 살면 괜찮은데 이제 또 정들였다가 가게 되면 참 그거 어떡하노?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김대세 선생 먼저 갔죠. 안병욱 선생 또 갔죠. 나 혼자 남으니까요. 아주 막막해요. 저 좋은 친구들 다 가고, 가려면 같이 나만 내놓고 왜 가나 하는 생각도 있고 말이죠. 그래, 하나님인 거 아니,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내가 도와마자 하고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이죠. 맞아 할 때. 안병수는 저 양구에다가 이제 그 기능관에 무덤을 썼거든요. 나도 이제 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글로 가고요. 김태길 선생님 고향이 충청도니까 아마 충청도 가겠죠.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면요, 죽음보다 귀한 거예요. 공자님이 바로 그거 가르친 거예요. 공자님이 뭐 이러고 저거 그건 다 둘째 문제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좋게 살아라. 그게 죽음을 이기는 길이다 그거예요. 그거 이제 4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앞으로 오시는 강사님들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 모르겠는데요. 죽음보다 더 귀한 인생도 살 수 있는가? 그 죽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죽음보다 더 귀한 인생을 살면 죽음은 우리가 극복한 거거든요. 그거 살 수 있는가 말이죠. 그분이 가능하마요. 그런데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그분들 거지. 그건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건 없어요. 내가 여러분하고 할 수 있는 얘기 하나는 있는데요, 그 민관이. 죽음보다는 몇 배나 소중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고생이 있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에요.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대학에서요, 자그마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과대학이 많으니까 이제 의사님들도 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 솔직히 그랬어요. 상을 받으라고 그래서 받긴 받는데, 나 사실 받을 자격은 없다고.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봐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나 하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자그마한 거 하나만 있다고 그랬어요. 근민관이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 좀 받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 상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제일 험난한 시대를 살았으니까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사랑이 있어서 고생한 것만 남았어요. 나 위해서 고생한 건 다 없어지고요. 친구와 사회를 위해서 고생한 건 다 행복하게 남고요. 그걸로 행복해졌고요. 이제 더 높은 걸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고생한 거, 그건 남아요. 그거 남으니까 사람들이 상도 받아라,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그 교수님들 보고 그랬어요. 의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환자를 정말 사랑해본 의사하고, 환자를 정말 사랑해보지 못한 의사하고는 이 다음에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정말 의사는 누구냐? 환자를 정말 사랑해본 의사는 그 의사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사랑해보지 못한 의사는 그 의사다운 의사가 아닙니다. 난 학교 교육자로 쭉 있었는데요. 내 제자를 정말 사랑한 건 다 남아요. 근데 내 제자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남는 게 없어요. 그 나보고 이제 다시 한 번 이제 교단에 서서 이제 가서 교수가 되라면요, 이젠 정말 내 제자들 사랑하고 싶어요. 그때 못했던 사랑 내가 해줄게 하고 싶어요. 왜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건 고생이지만요,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에요. 얼마 전에 내 제자가 상을 받았어요. 그 내가 가까운 제자가 상을 받으니까 축하해 주러 갔거든요. 가서 이제 내가 들었으니까요. 상 받는 자리에 앉았다가 오더니 내 코트를 갖다 걸어주고 자기가 나 안내해서 일로 앉으시라고 그러게 앉았어요. 그래서 다 식이 끝나고 해지게 됐어요. 그 제자가 내 옆에 오더니 내 귀에다 갖다 입을 대더니, 선생님, 제 얘기 들리세요? 그래요. 들리지? 그랬더니 제가요, 선생님 코트 걸어드렸는데요, 봉투질 하나 넣으세요. 그런데 용돈을 쓰세요.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요, 기회도 없고 또 어떠실까 해서 못 드는데 용돈을 쓰세요. 그러더니 저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세요. 그래 집에 와서 그 코트에 들어있는 봉투지 보니까 사업하니까요, 두툼한 봉투지가 들어서요. 그 나 혼자 생각해요. 인생이 뭐 다른 게 아니라구나.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는 재미에 살고 늙어서는 용돈 받는 재미에 살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는 그 제자가 날 더 사랑했어요. 내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참 그 제자 날 사랑했어요. 지금 청주에 내 고등학교 때 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86세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귀가 나보다 더 어두웠어요. 근데 스승의 날이 되고요, 정월 초래가 되게 되면요, 나한테 이제 세배드린 전화가 오고요, 스승의 날 고맙다는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니까 말이죠, 전에는 부인 보고 뭐 듣으라고 그래서 또 대답하는데 그것도 귀찮으면 못 하겠으니까요, 전화 걸고서는요, 선생님세요? 그럽니다. 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 할 얘기만 쭉 다 하고요.
마지막 가서요, 제가 기회 있으면 한 번 서울에 배우러 갈게요. 그래요. 근데 전화를 받고 나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저거, 저렇게 늙을 때까지, 그래도 은사라고 말이죠. 그거 잊지 못하고. 그러나 그 제자를 내가 사랑한 건 남아요. 제자들을 미워한 건 남는 거 없고요. 예. 누군지 제자 모르고 산 건 남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내야 돼요. 내가 몇 해 전에 미국 갔어요. 내 제일 위에 큰 딸하고요. 아래 작은 딸 둘이 미국 살아요. 그 가서 한 2달 있었는데요. 뭐 교포들은 강연회 때문에 바쁘니까 그냥 갔다 오다가요. 애들이 나보고 아버지 이번에는 한 열흘 동안 우리 같이 여행하자고 그래요. 예, 그러자고. 그래서 하루는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앉아있다가 내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이 나보고 그래요. 아버지, 왜? 나는 엄마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요.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우리 6씩 나가지고 전쟁마다 끌고 다니고 고생 안 했을 텐데 엄마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엄마가 너희들 안 낳아줘서 너희 둘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여기 와서 하나 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말하면 좋은 시대 되게 힘든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6씩 우리 같은 걸 낳아가지고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 그래. 아, 이제 철드니까 어머니 사랑이 눈물이 난다고. 그 내가 그래서 내 엄마 보고 물어봐라. 또 고생하려고 오시겠냐 하면 또 오신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들 어려울 때 사랑하면 더 행복하고 힘들었을 때 사랑하면 더 행복하니까 그런 어머니의 행복이지 고생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큰딸이 그래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는 더 고생하셨죠. 아버지는 우리도 키워주시고요. 또 제자들 사회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가만 보니까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 때문에 이만큼 사니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랑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죽음을 극복해요. 그래서 우리 뭐 죽으면 천당에 간다, 극락세에 간다 하는 건요. 그건 또 그분들한테 맡겨두고요. 정말 인생을 사는 게 뭐냐면 죽음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가볍게 사는 거.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얘기 하나 하고서 일단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죠. 이 다음에 여러분 미국 가시게 되면 LA에 많이 가는데요. 그 LA 옆에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조그마한 중소도시가 있어요. 그 시청 앞에 길다란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는 동상이 3개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동상은 누구 동상인고 하니 백인 사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인데도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요. 이 동상을 세운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근데 왜 흑인 목사의 동상을 갖다 세웠을까? 저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목숨이나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마셔.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버림받고 사는 우리 미국 흑인들의 인권, 그 사람들의 자유,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거, 그거 한 번 이루어주는 거, 그보다 내 귀한 인생이 없단 말이죠. 그건 내가 10번 태어나도 그거 하고 싶단 말이죠.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암살당하고 그랬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왔죠.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 나왔다고 하는 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흑인 국무장관 2사람이 국무장관인데 여자가 말이죠. 그분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는 거 아니? 나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서 흑인 동상이 섰는데요.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의 자유와 인권은 내 생명을 몇 번 바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바로 그 뒤에는 누구 동상이 있는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우리 도산 안차고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애들 그분의 동상이 왜 거기가 섰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산생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요. 앞으로 캄캄하거든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는가 말이죠. 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민족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우선 내가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가져야겠다. 선진국가에 가봐야겠다. 그게 미국 가세요. 가니까 단순으로 미국에 가니까 발붙일 데가 없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가 오렌지 농원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농원에 한 농장주를 찾아가서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나 좀 고용해달라고,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 당신이 우리 열심히 와서 일해주겠냐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죠. 그 와서 일해보라고 말이죠. 근데 그 안창호 도산 젊은이가 말이죠. 그 농장과 농장 일을 하는데 주인보다도 더 농장을 사랑하거든요. 뭐 아주 전부 꼭발로.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감탄했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뭐라 했는 거 아니, 우리 농장에 미스터 안이라고 하는 한국 젊은 애가 하나 왔는데 그렇게 성실하다고 말이죠. 흑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인도 못 따라간다고 말이죠. 정말 좋은 젊은이라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안산 떠나니까 말이죠.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분이 한국 민족 쪽의 지도자가 됐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민관이 아, 그 젊은 친구가 그랬구나 말이죠. 참 우리가 기념해야겠다. 그게 동사에 있었어요. 근데 도산생은요, 우리 가난한 민족들이 행복하게 살고요, 복받는 그거 위해서라면 뭐 몇 번 태어나도 그 이상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그거 위해 산 분이에요. 해방도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하고 세 번째는 누가 있는 거 아니? 미국 사람도 아니고요, 서양 사람도 아닌 인도의 간디 선생 동상이에요. 나는 그거 보면서요, 저 동상 세우는 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봐서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서양 사람이 아니고 인도 사람 동상 세워서. 근데 이번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요, 영국에 가게 되면 런던에 국회의사당이 있거든요. 그 국회의사당 앞이 공원으로 됐어요. 거기 이제 여러 영국 지도자도, 처칠 수상도 있고, 동상이 있는데, 거기 누구 동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인도 간디 선생 동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거기 와 보는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들보다도 간디 선생을 더 존경해요. 영국 사람들이 저 영국의 지도자보다도 간디 선생을 더 존경해요. 근데 간디 선생은 항상 두 가지예요. 그러는 거 아니?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는 사회. 그때가 인류의 희망이 채워진다. 모든 폭력이 없어지고 전쟁과 더불어 모든 폭력이 없어지고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 그 두 가지 때문에요. 자기 전 생애를 바치고 마지막엔 암살당했거든요. 동상설만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인 거 아니, 죽음을 몇 번 겪더라도 더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건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또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귀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도 내 민족과 국가를 먼저 걱정하는 것. 예. 뭐 내 출세다나 돈 번다, 부자 된다, 그건 후에 생각하고요. 암만 부족하지만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가만 보게 되면요,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언제까지 맡겨둬야 하나 말이죠.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고요. 그 사람은 실수가 안 해요. 근데 나 국회의원 되는 거, 우리가 정권 잡는 것 때문이지 나라 걱정 안 하거든요. 예.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데요. 그 마음을 찾아가질 수 있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죽음은 문제가 아니죠. 그럼 제가 5가지 얘기했는데요. 5가지, 첫째는 뭔고 아닌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자. 그건 우리가 이제 동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소유를 위해서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죽음을 지는 사람이다. 죽음에게 굴복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뭔고 아니, 예술과 학문, 정신적 가치를 남기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위해주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다. 마지막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목적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묻고 그런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생활 자체 속에 가는 데는 세월이 걸리지만요. 생각만으로는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는 뜻을 가질 수 있게 사는 길은 이러한 선택에서 온다. 그런 생각을 한번 좀 같이 해주시면요. 이 생사의 문제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다 좀 새로운 그 도움도 되고요. 또 선택도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나 자신이 귀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풀로 가겠다고 풀로 미리 말씀드리면 또 시계 막 이렇게 보실까봐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길게 하는 것보다 막 이게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 끝나고 어떻게 할까 질의응답은 잠깐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또 아니면 김영석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3분 정도 질의응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죄송한데 마이크가 저희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선생님? 예, 크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여기 와서 되고요. 예. 오늘 교수님 강의를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종종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참 우리 시대에 정말 진정한 철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셨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한동안 있다가 최근에 이제 6월 이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니 근데 이 교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나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김태길 교수님 서울대학교죠. 네, 숭전대학교 양병욱 교수님, 연세대 이제 여기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 상당히 철학 에세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그 정신세계를 상당히 이끌고 가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세 분 다 1920년생이세요. 그리고 다 장수하셨습니다. 정말 장수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장수들을 하시는 그 특별한, 특별한 지표가 계시는 건지, 아니면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정신세계를 지배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건지 정말 장수하시는 거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오래 사는데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런데 방질 목사님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요. 그런데 무슨 비밀이 있어 비결이 있었냐 그랬더니 없어. 그래서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다른 게 있는데 전 사실 어렸을 때 건강이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 듣는데 나는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 나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래 사는데요. 지금 내가 항상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사는
힘을, 에너지를 줬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을 사랑했어요. 일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요 수첩을 볼 때마다 뭐 인간이 내일은 일이 있고 모레는 일이 있고 어제는 이제 무슨 일이 있고 그저께는 뭐 대구까지 갔다 오는데 그 일에 맞춰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건강해야겠다 말이죠. 건강을 잃어버려서 일을 못하면 그건 내 인생의 큰 결격이니까.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면요 보세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오래 사셨는데 가만 보면요 그저 항상 뭔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사랑하고요. 그건 건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50 중반 넘고 나니까요 무언가 한 가지 암만 바빠도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뭐 그걸 시간이 없이 바쁘니까요 혼자 하는 운동이 뭔가 해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0년 넘었는데요. 그래서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은 일을 위해서, 또 일을 계속된 동안은 건강할 거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한 2년은 더 지금같이 일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건강할 거다. 그렇게 사는데 2년 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5년, 10년은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한 2년은 더 이제 일하기 위해서 건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다른 사람하고 조금 그 몇십 년을 다르게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일을 사랑하세요. 그런 할 겁니다. 또 뭐 다른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잠깐 예, 저도 강의 굉장히 오랜만에 감명 깊었고요.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의문 들었던 것이 철학자이신데 아까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에게 주로 사랑이라는 거는 좀 잘 흔하지 않은 주제인데 교수님은 그런 것들을 많이 소재로 해서 글도 쓰시고 그래서 혹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저희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철학은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내 지식이거든요. 내 지식이니까 일을 동반하는 건 별로 없어요. 나한테는 일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이 안 되거든요. 지식을 더 높은 지식을 바꾸는 게 학문인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한 사회예요. 나도 뭐 영국에 태어났든지 불란서에 태어났으면요. 그 도와주지 않아도 내 지식을 즐길 수 있고 철학에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요. 도와줘야 되겠거든요. 이렇게 뭐 힘이 있은 데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애국에 여행을 해서 가만 떠나보면요. 우리 한국이 자꾸 못간 생각하는 거 아니 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 같은 생각이 나요. 우리 한국이 이제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병이 있는 어머니 같아서 가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 이론적인 철학보다는요, 실천적인 철학, 윤리학이라든지, 어떤 때는 역사 문제라든지, 종교라든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하는가 실천적인 철학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또 일을 사랑하게 되고요, 일하게 되고 그래요. 여기 뭘 최근에 지금 한 두 번에게 들린다 그러는데 제목이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한 제목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연애하려는가 보다. 연애도 하야죠. 그거 그래서 요즘에 지난 월요일인가요?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에서 뭐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기자는 그게 제목을 뭘로 달았는 거 아니 늙어서 애로운 사람들은 우정의 동거를 해라 말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외롭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동거를 선언하고
결혼하면 이제 아들, 딸들도 좋아하나 그런데요. 사랑 하나가 맞아. 왜요? 종교나 뭐 이런 근거의 교리에 붙잡히지 않고요. 인간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사랑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제목을 걷는데요. 그야말로 그 제목을 우리 출판사에서 먼저 땄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문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나는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내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발도 많이 해주고요. 치과도 의사가 고쳐주고요. 아프면 약도 주고요. 옷도 이거 다 전부 이제 호주에 누가 양을 쳐서 만들고요. 구두도 뭐 텍사스에 누가 이제 뭐 소 키워가지고서 만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남이 준 거예요. 내 지식도 다 남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남이 준 건데 남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가 한 가지 책임만 지면 돼요. 99는 받고요. 하나 책임을 거야. 난 가르치는 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그것도 열심히 잘하면 다들 또 고맙다고 그래요. 선생님 고마워. 지금 제자들 만나면 고맙다고 마저 그러거든요. 근데 왜 내가 사랑 안 하겠어요? 그분들은 마저 보답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의 무슨 부담이라 생각지 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돼 있고요. 더 고생스러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 또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요. 그래서 아까 나 그 수육은 동상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학이 그 이론과 학문을 즐기는 사람에게서 그치는 건 좀 선진 국가에 복받은 사람들이 할 거고요. 우리 후진 국가의 철학자들은 누구 좀 도와줘야, 누구 좀 위해줘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 문제도 그래요. 가난하게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요. 저건 왜 일하는가? 돈 벌기 위해 일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저밥 먹다가 내 아내 보고서 두 군데서 가연 부탁이 왔는데 어디 갈까? 그럼 내 아내 대답은 어디 가야 어디 가냐고 돈 많이 주는데 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요.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다. 일 중에서 일하지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내가 너무 아주 생각이 모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된 거 아니 수입이 많다 적다는 생각보다는 무슨 일이 더 중하냐 마지 무슨 일이 더 중하냐. 그러다가 80을 또 넘기고 나니까요 또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다 도와주자.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면 가서 도와주자. 내 돈을 쓰더라도 내 비용을 쓰더라도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못 산 사람이다 마지.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그 내가 이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귀하게 살았냐가 말이죠. 그렇게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철학은 이론적인 내만적인 동시에 행복인 동시에 사회를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다. 아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할게 그럼.